네,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임대차 입법으로 마무리하면서 전세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주제가 자연스럽게 전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최근 전세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것 때문에 불안감도 커지는 데다가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물량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단지가 들어와도 전세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가는 높은데 시장은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가 조금 주거 선택권이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위협을 받고 있죠. 네. 이미 시작이 됐고요. 사실 뭐 전세 소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비아파트 시장은 이제 뭐 전세 붕괴가 이미 됐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기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한 의문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상태에서 전세 사기 여전히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연장은 됐잖아요. 2027년 뭐 5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저는 아주 웃기는 건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이후에 신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의 허점인데 그러면 여전히 세입자들은 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내가 굳이 전세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선택권은 월세로 가거나 그렇지 뭐 아니면 집을 사거나 그래서 최근에 빌라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사려니까 너무나 비싸고요. 네. 전세를 가려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월세를 가려니까 돈이 또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는 그냥 빌라를 사자라고 하는데 투자 가치가 낮은 빌라를 사자라고 하는 건 빌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최근에 그 월세 비중을 보게 되면 60%가 넘었습니다. 10가구 중에 임대차 10개 중에 6개는 월세라는 얘기인데 이게 2021년만 하더라도 2021년이면 한 4년 전인가요? 4년 전만 하더라도 40%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가 월세였는데 이제 불과 4년 만에 6개로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 그러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전세 가율이 서울에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전세 가율이 떨어진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매매 가격이 올라서 서울은 전세 가율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진짜 문제는 진짜 위기는 내년이잖아요. 올해는 그나마 올해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1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죠. 줄어들죠. 근데 내년에는 18%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 물량이 아무리 잘 잡아도 반토막, 나쁘게 보게 되면 한 4분의 1토막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집을 사려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살 수는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정책의 영향으로 안 살 수는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실거주 의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그럼 이 내년에 전세 가격 올라가는 문제가 1년 만에 끝나느냐? 2029년까지 갑니다. 2030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2029년까지는 확정입니다. 그러면 4년의 이 보릿고개를 저는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를 2개를 뽑는다면 양극화 문제, 지방 경쟁력 강화하고 두 번째는 이 전세 문제입니다. 이 전세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4기 신도시 15년 후에 나오고요. 아무리 뭐 재건축 재개발, 뭐 노후 계획 도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권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때문에 좀 홍역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정권 걱정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보통의 삶이라고 보면 결혼해서 아직 아기가 어리거나 없을 때는 좀 빌라에 전세 들어가서 좀 이제 주거 비용을 좀 줄였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좀 돈도 모으고 이게 청약 점수를 좀 확보를 하면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 전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하고 출발선이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없으면 이거를 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약 점수나 이런 것들 1주택자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나중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얻었던 그 청약으로의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신분 상승이랄까요? 이제 그럴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사라진 지는 꽤 됐어요. 네, 네, 이미 사라진 거예요. 예, 어떤 청약 제도를 통해서 우선 그런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그 안전 마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제 오히려 더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는 프리미엄들이 그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좀 그 적게 돈을 내느냐 그런 구조로 네.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 뭐 전체적인 그 배경을 보게 된다라면은 주거 사다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 나오지가 못한다는 점. 뭐 누구나 아파트를 희망은 하지만 그 아파트 외에도 다른 선택지들을 고려를 하면서 주택을 매매를 했고 만약에 그런 매매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전세로 거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아파트 시장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그 사기 후유증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한 그 한도 축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량은 적게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쏠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요는 계속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커가는데 공급 물량들은 적단 말이죠. 서울을 예를 들면은 최근 2달 동안 분양 물량이 제로였어요. 아예 물량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누적되고 있는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이 그 없다라고 하면 전세는 뭐 거의 소멸에 가까운 수준 그리고 청약의 기회는 당첨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당첨이 된다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그 분양 가격을 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분양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뭐 그 서울 안에서 주거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낭인처럼 돼서 새로운 뭐 교통망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또 저렴한 주택들 그래서 양극화 현상들이 굉장히 짙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실패를 부동산 관련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적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지적을 하는 게 이런 그 주거 시장의 생태계를 크게 망가뜨린 그 정부가 다른 업적을 떠나서 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위 뭐 재앙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정책을 내놨고 그런 굉장히 뭐 무분별하게 내놨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신뢰성을 잃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정책도 정책이지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전후로 조금 일정 부분은 소위 말하는 그 정상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다음 정부의 좀 몫이 아닌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더 양극화는 벌어지면 벌어지고 또 주거하는 그 형태에 대한 그 고민들은 커지면 커지지 이게 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보다 과거에 좀 잘못된 것들은 좀 다시 되돌리는 것들도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그 건강에 좋은 뭐 보조식품 먹는 것보다 술 담배 끊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말씀하시는 뭐 그 전세 그 반환 보증 비율 낮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제 전세를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니까 뭔가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도 사실은 허점이 많고, 그럼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전세는 이제 그냥 불안할 거니까 그냥 월세로 가, 뭐 이런 정책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돈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수도 죽잖아요. 내수도 죽죠. 이게 결국에는 저는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더라도 전세에 대한 공약은 크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방치고 결국에는 전세 대출 이자 물론 지금 또 부담스럽습니다.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월세보다는 낫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세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월급 받잖아요. 네.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면 네. 소비가 안 되고요. 내수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산다? 아니 돈을 모아야 집을 사든지 고민을 하는데 종잣돈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월세 내고 나면 끝이거든요. 선진국 보게 되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월세 높은 페이를 지불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주 돈이 있거나 아주 그런 사람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내 집 마련에 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꿈이 이제 좌절되고 있는 게 청약 통장을 많이 해지하는 게 이제 꿈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올라가는데 분양가도 최근에 은평구에 메디알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나왔는데 저는 분양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3.3제곱미터당 4,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4,700이요? 그러면 1년에 4,700 벌기 어렵죠. 아니, 연봉이 4,700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으는 4,700 돈을 모으려면 한 1억 5천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700을 세부해도요. 25평 아파트를 살려면 25년을 모아야 네, 그러니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은평구의 새 아파트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고 전세 가격도 내년보다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월세 살면서 월세비 내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저물어버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내수 경기도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청약 시장도 죽습니다. 청약 통장 해지하고 모든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게 진짜 퍼즐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들을수록 이게 더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 얘기하면서 한 십몇 년 전부터 전세는 없어질 거다. 뭐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니까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월세로 간다 얘기는 있어 왔는데 최근에야 이제 진짜 그 속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도 없어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세라는 게 그럼요. 사기만 없다면 전세처럼 좋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한국에 있지? 우리는 왜 없어라고 연구를 할 정도로 안정성만 보장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이게 사계약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끼어들 수가 있다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을 4억 빌려준 거하고 보증금 4억 맡겨놓은 거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걸 가치만 만들어줘도 전세는 없앨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지금 당장 이제 주거가 필요한 젊은층하고 그냥 투자가 필요한 노년층이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좋게 보니까 점점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완화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두 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일단 완화시키려고 한다라면은 전세 가격의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뭐 제도로 보면은 뭐 소멸된다, 완전하게 소멸되는 거는 어렵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 아까 처음에도 오프닝에도 보면은 한 1,000조의 전세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없애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 전세에 대한 종말을 그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싼 전세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전세가 있긴 하고 그 제도가 유지가 되지만 옛날처럼 이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전세 제도는 없어졌다라고 현실에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주거를 상향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뭐 그 든든한 그 계단이었는데 그 계단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안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수요들이 가면서 월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체 그 월세 금액들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전체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비아파트는 한 75% 이상이 이런 뭐 월세이고 지방 빌라 같은 경우도 80% 초반대 이상이 지금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에 대한 그 금액도 아마 이렇게 수요 쏠림세가 있다라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는 예측이 되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요국들의 그런 월급을 다 이제 월세로 투여하는 그런 시장 환경인데 지금 최근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런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세보다
월급보다 월세가 더 높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더라고.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결국은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수요들이 쏠리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를 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좀 장려도 하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어떤 일정하게 전세 물량들을 내놨던 예전 시장처럼 그리고 임대차법 안에 뭐 제도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게 시점이 좀 빨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게 그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량이 늘고 그래서 전세 가격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도 한 30초 드릴 테니까 30초 동안 전세 살릴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앞서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를 안 했는데 생애 주기별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공약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집 살 때, 결혼할 때, 자녀를 낳아서 넓힐 때 5년까지 주기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뭐 저리 대출 상품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약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어떤 뭐 시스템에 뭐 업로딩을 하게 되면 뭐 세금 체납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좀 만들고 이게 흑의 보증보험과 연계를 한다면 흑의 손실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부가 계약 단계에서 안정성을 좀 개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하고 계약할 때 이 사람이 임대를 몇 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그렇죠. 이 계약이 안전한지 정도는 그렇죠. 이게 내가 확인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니까. 동기부동본에 해서 이 사람이 이 동네 빌라 왕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한번 세금 체납 확인하고 정보가 할 수 있는지는 있도록 국가가 확인을 해줘야 제대로 된다는 해준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줄어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외국에 보면 할머니 때부터 살던 손주가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못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좀 벌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